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 인사드립니다. 지난 저의 첫 번째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셀카도 안 찍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으니 아직도 많이 어색합니다. 아직 진행이 많이 미숙하고 표정이 어색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주시면 제가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여전히 많이 춥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저는 인도네시아에 하루빨리 날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1월이니까 인도네시아는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그만큼 습도도 많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 발리? 화산?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많을 뿐 국교가 이슬람은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이지만 한 가정에 종교가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하면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까운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장밋빛 미래를 떠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이라는 것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중소기업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인도네시아가 장밋빛 미래인지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아주 조금 느끼실 겁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적도 근방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가까운 나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있고, 인도네시아 밑에는 호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흔히 호주, 자카르타에서 호주까지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정말 가까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직항 노선으로 약 7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면적은 약 190만 제곱킬로미터로서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정도의 넓이이고, 기후는 열대성 몬순 기후,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건기가 3월부터 10월, 우기가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도시로서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이 세 도시가 인도네시아 3대 도시고요.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발리섬, 그 정도 있을 거고, 인구로 보자면 자카르타가 1061만 명, 수라바야가 약 290만 명, 반둥이 250만 명, 그리고 발리섬이 약 한 430만 명 정도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5대 섬으로서는 자바섬, 바로 위에 수마트라 옆에 깔리만탄 옆에 술라웨시 옆에 파푸아. 근데 자바섬에서 파푸아까지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로 약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거리로 따지면 아마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 6시간이니까 그 거리만큼 더 떨어졌다고 보신다면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대충 짐작은 가실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7,260만 명으로 세계 4위 정도 되고, 저희가 흔히 2억 8천만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로서 바하사 인도네시아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약 700개가 넘는 지역 부족 언어가 존재하여서 같은 섬이라도 지역 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1945년 독립 후 인디 정부에서 인도네시아어를 공용어로 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종교는 이슬람교,
기독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이렇게 있는데 이슬람교가 약 87%, 기독교가 7%, 카톨릭이 3%, 힌두교가 2%, 불교가 약 1%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참고로 이 힌두교는 발리섬에 가장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화폐 단위는 루피아이고요. 우리나라 1,000원이면 그 나라의 그 나라 기준으로 만 루피 정도. 뭐 저희는 그냥 흔하게 그냥 10대 1로 10대 1까지는 안 되는데 그냥 10대 1 정도로 그냥 치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화폐는 10만 루피아, 그러니까 10대 1로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뭐 만원, 그 지폐가 10만 루피아 지폐가 가장 큰 지폐이고, 뭐 우리나라처럼 5만 원, 뭐 수표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8년,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극복 후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와 해외 투자 유입,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5에서 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때는 뭐 세계 여러 나라가 뭐 경제의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인도네시아 역시 2020년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아마 마이너스 2.07%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그와 반대로 비대면 거래 수요가 증가해서 전자상거래 분야와 코로나19 관련 의료 분야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5.31%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석탄과 팜유 같은 원자재는 국제 가격의 급등으로 교육액은 전년 대비 23.8%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46.7% 증가한 456달러로 인도 정부의 원자재 수출 금지 조치 및 계획에 따라 광산 및 재련소에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원자재나 광물들을 단순히 광석 형태로 이렇게 채굴해서 뭐 자국이나 아니면 제3국으로 보내긴 했는데, 최근에 인도 정부가 자국민 고용 정책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외국 기업의 투자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원자재나 뭐 광석 같은 거를 채굴한 후에 일부 가공하고,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가공하고 뭐 본국이나 제3국으로 보내게끔 그런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외국 그 기업들이 시설 투자 확충에 열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역시 5에서 6%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성장 흐름이 과거 중국의 성장 흐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수출 동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팜오일, 천연가스 등 원자재 위주의 수출 구조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수출량이 줄어들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약간 M자 모양의 추세라고 보실 수 있죠. 석탄, 팜오일, 합금철, 석유순이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이 산화니켈인데, 이것은 2차 전지의 원료로서 2021년 대비 2020년도 수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전 세계 5위여서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수입 동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중간재와 소비재를 수입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역시 팬데믹 기간에는 줄어들었다가 202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고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국으로서 중국은 677억 불, 싱가포르는 194억 불, 일본은 172억 불 등이고 한국은 수입국 5위로서 117억 불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석유 제품군 수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인도네시아 교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교역액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첫 번째는 한국의 가스, 원유, 석탄의 수입선의 다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 시장이 전환되었고, 세 번째,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수입 규제 정책 시행, 넷째,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로 인해 한국도 역시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주요 교역 품목의 교역액 감소를 원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표 1번에서 보듯이 2022년 한국의 대인리 수출은 102억 불, 수입은 157억 불로서 무역 수지는 약 57억 불 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2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석유 제품, 합성 수지, 반도체 등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유연탄, 천연가스, 동광, 암모니아수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정제하는 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를 해외에 수출하고 그런 정제된 휘발유, 경유 그런 정제된 기름을 갖다가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가격이 우선되는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 제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종의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 면에서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생산재 같은 경우 다른 나라, 특히 중국, 인도 그러한 제품들하고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진출할 때 그러한 가격 전략도 잘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 자본이 웬만한 상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차 인도네시아에 와서 미팅을 하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회사 대표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내 100대 그룹 중에 화교 그룹이 좀 다수이고, 그리고 예전 화교들이 부동산, 금융, 제조업 그런 전통적인 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면 요즘 젊은 세대의 화교들은 어플리케이션, ICT 분야 그런 걸로 즉 4차 산업 관련 아이템 사업을 함으로써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인도네시아는 자바섬, 특히 자카르타 중심의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있는 5개의 큰 섬,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그 중에 자바섬에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인 약 1억 4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곳 자바섬에는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가 있습니다. 물론 반둥도 자바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소비 시장도 자바섬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 거래가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경우에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구매력이 높은 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재 같은 경우 마케팅을 전략을 잘 세우면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중 7에서 10% 정도? 그 정도 인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10%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약 2억 8천만 명이니 10%면 2,800만 명이고,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겠죠.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면 1,400만 명이니 이 인구는 우리나라 서울, 경기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인도네시아 역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별도로 컨텐츠를 구성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재래산업, 성장산업, 향후 유망산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영상 초반에는 인도네시아 기본 정보 위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다소 내용이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지루하고 따분하더라도 이 영상을 잘 보시면 향후 인도네시아를 준비하시거나 진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